계속되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8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9%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과 재고 증가로 인한 메모리 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그룹 최고 경영자들이 직접 CES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디지털 전환 추세 속에 금융권에도 CES 바람이 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예정돼 수조 원대 복제약 시장이 열립니다.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 시장 선점에 나섭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올해도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대내외 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가계 기업 대출은 큰 위험 요소로 꼽히는데요. 위기가 현실이 되기 전 금융권이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가파르게 정책금리를 올리면서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신흥국에선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등 금융 불안 우려가 큰 상황.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글로벌 통화긴축 지속 여부, 경기 둔화 우려, 신용 위험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시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전체 경제 규모보다 2배 이상 많은 가계 기업 부채는 올해 고금리 기조 속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주 요소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이고 이게 이제 위험 요인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두 차례 금리가 더 오르고 경기 둔화가 심화될 경우 가계 실질 소득과 기업 수익성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취약차주와 자영업자,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잠재 부실이 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올해 내내 복합 위기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금융업권은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오는 요인을 은행을 통해서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의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축은행은 실질적으로 부실 차주들의 어떤 그 여신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이 급격하게 부실이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여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진 카드사 등 여신업권은 적극적으로 자금 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보험사는 부동산 PF나 대체 투자의 부실을 선제로 점검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정부가 새해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8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만 소폭 반등에 그쳐 매수세가 살아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정책에 서울 아파트값 매수 심리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4.1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상승 전환한 건 지난해 5월 첫 주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가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직 지수가 60선인 만큼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거나 추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2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매수 심리가 소폭 회복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만큼은 막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로 여전히 매수자들이 집을 사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상승 반전된다기보다는 하락세가 다소 줄어드는 연착륙 효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은 73.2, 은평, 마포, 서대문구 등이 속한 서부권은 58.5로 지난주와 비교해 각각 1.5포인트, 2.3포인트 올랐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구가 있는 동부권과 종로, 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모두 전주보다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반도체 수요 감소로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9% 급감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70조 원,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8%, 69% 감소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밑돈 건 2014년 3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부진에 대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재고 증가로 메모리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ES 2023에 참가한 수입차 업체들이 운전자와의 소통이 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신차들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화나 표정은 물론 운전자가 필요한 것을 이해해 해당 옵션 기능을 연결시키는 지능까지 겸비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CES 2023에 참여한 수입차 업체들이 운전자와 소통이 가능한 신차들을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BMW는 지난 4일 차세대 전기차 모델 BMW i 비전 D를 소개했습니다. BMW D는 음성 언어로 운전자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전조등과 키드니 그릴을 여러 형태로 변화시켜 기쁨, 놀람 등 표정을 지을 수도 있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올리버 칩스의 BMW 그룹 회장은 디지털화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차량을 운전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능적 동료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And to be honest now, BMW, we have a little problem. We are never satisfied with what we have achieved. We always have to do one better. 폭스바겐은 첫 번째 세단 전기차 ID.7을 선보였습니다. ID.7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지능형 송풍구와 연동되는 새로운 공조 시스템이 탑재돼 운전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손이 시렵다고 말하면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작동하고 히터 바람이 손을 향해 나오는 방식입니다. 토마스 셰퍼 폭스바겐 CEO는 이 모델은 오는 2026년까지 폭스바겐이 선보일 전기차 10종 중 하나로 브랜드 전동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소니가 혼다와의 합작 전기차인 아필라를 최초 공개하는 등 이번 CES 이후 수입차 시장의 차세대 전기차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그간 IT 가전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에 금융그룹 최고 경영자들이 디지털 담당 임원들을 대동해 직접 찾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해석도 나오는데 어떤 이유로 현장까지 방문한 건지 김수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 금융권에도 CES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그룹 수장들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3에 참관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회장은 지난 4일 직원 약 20명과 함께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출장은 미래 핵심 기술이 한데 모인 자리인 만큼 디지털과 친숙한 젊은 책임자급 직원들과 동행한 모습입니다. 앞서 함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영역 개척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도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기술 트렌드를 살핌과 동시에 신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취지라는 게 하나금융의 설명입니다. 이번 CES에서 글로벌과 디지털의 그런 최신 트렌드를 살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저희 하나금융그룹의 좀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병 신한금융회장도 신한금융 최고 디지털 책임자를 비롯해 계열사 디지털 담당임원 등 30여 명과 현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국내은행 가운데 처음 단독으로 부스를 차린 점이 눈에 띕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CES에서 지난해 11월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 부스를 꾸렸습니다. 시나몬은 신한은행이 금융과 비금융 영역을 확장하고 연결해 만든 가상 공간으로 은행 시스템과 직접 연계할 수 있습니다. KB금융도 경영연구소를 중심으로 디지털 정보기술 인공지능센터 등 20여 명의 임직원이 CES를 방문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분야와 웹 3.0 세션을 중점적으로 둘러볼 방침입니다. 최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속에서 금융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 혁신. 앞으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올해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의 특허가 줄줄이 만료됩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누리는 독점 판매 수혜가 종료되고 복제약 시장이 열리는 건데요.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이 이 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가 올해 특허가 풀리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특허가 끝나는 주요 의약품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입니다. 전 세계 의약품 판매 순위 1위, 5위, 7위를 차지하는 초대형 의약품들입니다. 특히 글로벌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은 치열합니다. 국내 업계 중에선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LG화학이 뛰어들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FDA로부터 휴미라 저농도뿐만 아니라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농도 제형은 저농도 제형보다 투약 시간이 짧고 통증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동아에스티가 뛰어들었습니다. 동아에스티가 가장 먼저 임상 3상을 끝냈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등 대형사뿐 아니라 삼청당제약, 알테오젠 등도 개발 중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기존 의약품의 효능은 그대로 가지되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지는 추세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바이오약품 처방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과감한 R&D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리지널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사용 확대로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의 빗장이 풀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시장 선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다양한 대내외 악재 속에서 작년 국내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감소,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비축 등 올해의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데요. 과연 올해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신종우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올해의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 초반은 그렇게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2200도 살짝 깨지기도 했었고, 근데 오히려 저는 저희 하우스에서는 2200 수준의 가격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약간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또 올해가 또 토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단을 좀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오르는 그런 상승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반기에 연준의 긴축 강도 조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4.5%가 상단이잖아요. 한 5%의 수준에서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최종금리가 결정이 되고 5월 이후에는 금리가 좀 동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반영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달러화죠. 그러니까 킹달러 시대가 종료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가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위험자산에 대한 유동성 유입,
그리고 이머징과 한국 주식으로의 외국인 자금이 그래도 좀 들어오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또 네. 궁금한 게 이제 작년에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네. 게 정말 국내 주식시장에서 핫한 키워드였는데요. 과연 그러면 올해를 주도할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올해 참 이게 주도 업종이 없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이 뚜렷해야 주도 업종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뚜렷한 게 아니라 성장이 회복되는,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리오프닝 같은 경우죠. 리오프닝이 성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매출액이 100을 하다가 50이 됐었던 게 60, 70이 되는 이런 성장이 회복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라기보다는 좀 피해 업종이 이제 덜 피해가 되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뭐 리오프닝이 대표적일 수 있고, 또 IRA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민 때문에 처참히 무너졌던 자동차 업종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의외로 자동차 업종을 다들 안 보세요. 그런데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그나마 좀 개선되는 쪽이 또 자동차고, 또 하나 실적이 개선되는 쪽은 또 조선 쪽이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좀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성장 회복 업종이 주도 업종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회복 구간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스타일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자본 비용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자를 넘을 수 있는 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이 중요하다. 아마도 2023년 올해는 대형주 중에 더불어서 부채 비율이 낮고 아니면 부채 비율이 높더라도 계속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지나고 보면 올라섰네? 지나고 보면 올라섰네라는 느낌의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반도체 업을 들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업황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어떻게 전망을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2023년 후반에서 2024년에는 이제 다시 3천을 바라보는 시대로 가끔 갈 텐데, 그렇다면 연초부터 사실은 굉장히 횡횡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게 뭐 적자폭이 커질 수 있다. 삼성전자도 뭐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이 뭐 꼬꾸라진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 전체로는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많고, 뭐 삼성전자도 사실은 전체 사업부가 적자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시장의 하단을 잡아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아마 주도 업종이 되기 위해서는 올해 2분기 이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때에 대해서야 재고의 어떤 일수가 조금은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라는 저희 하우스 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올해에 증시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증시의 리스크라는 건 비용이 높아지는 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우리가 에너지 WTI 기준으로 지금 80불이 깨져서 안정을 찾고 있는데, WTI 기준으로 또 뭐 90불, 100불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게 되면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대외적인 부분이고, 대내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가계부채죠.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의 회복 강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한국의 내수와 관련된 업종은 좀 선별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환율로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워낙 빠르게 올라왔고 가계부채를 좀 줄여나가는 과정이고, 그나마 정부 소비 쪽 해야 되는데 정부의 부채 비율이 그렇게 강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근근히 해외 소비 쪽, 해외 수출 모멘텀으로 GDP가 버텨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대비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원화가 그렇게 강하게 강세를 보이진 않을 것 같고, 저희들은 한 1,200원에서 1,300원에서의 어떤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국내 증시 전망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왕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의 아들 오비디오 구스만이 체포됐습니다. 오비디오 구스만은 그의 아버지가 체포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밀매 조직 중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했습니다. 오비디오 구스만이 체포되자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은 총기로 무장해 공항을 폐쇄하고 거리 곳곳에서 총격전 등을 벌였습니다. 이에 멕시코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멕시코 당국은 오비디오 구스만을 체포했었지만 마약 카르텔이 그의 석방을 요구하며 보복 범죄를 저질렀고 멕시코 정부는 보복을 끝내기 위해 오비디오를 석방하는 굴욕을 맛본 바 있습니다. 마약왕 호아킨 구즈만은 3년 전 뉴욕에서 수십억 달러의 마약을 미국에 밀매하고 적대 카르텔 조직원을 살인 교사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미국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하얀색의 조리복을 입은 남자가 화덕에 열을 올리기 위해 장작을 채워 넣습니다. 화덕 안에선 여러 가지 빵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집니다. 프랑스의 한 제빵사가 전통 방식으로 빵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빵사들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빵을 만들 때 전기 오븐을 많이 사용하게 됐지만 최근 전기, 기름 등 에너지 값이 급등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반면 장작 가격은 과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어 장작을 이용하는 전통 화덕이 금전적으로 더 유리해진 겁니다. 전통 화덕으로 빵을 만들고 있는 프랭크 씨는 많은 동료 제빵사들이 에너지값 급등에 재정 붕괴 직전에 있다면서 전통 화덕은 전기값보다 저렴하고 정전이 돼도 항상 빵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국가 전역의 전기 비용은 한 달 사이 114% 급등했고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계란, 버터, 밀가루 등 재료의 가격도 크게 올라 제빵사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르투갈이 낳은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알 나스르의 홈구장에서 많은 인파의 환영 속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호날두는 지난해 11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을 저격하는 발언으로 팀과 결별 후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클럽 알 나스르와 2년 반에 2억 유로, 하나 약 2,675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호날두의 입단을 환영했지만 호날두는 입단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소속팀 국가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남아프리카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한편 이번 이적으로 과거 호날두의 난 최고 레벨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싶으며 좋은 클럽에서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미국이나 카타르, 두바이에 가는 건 내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마블의 MCU 영화에서 호크아이 역으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제레미 레너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팬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레미 레너는 매년 본인의 제설 차량으로 눈을 치워왔습니다. 올해도 제설 작업을 벌이다가 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어 팬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는데 치료를 통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제레미 레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코에는 산소 튜브를 끼고 멍든 모습을 보여주는 셀카를 올리고 여러분의 친절한 말에 모두 감사합니다라며 지금 타이핑을 하기에는 너무 엉망이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을 보냅니다라고 팬들의 응원에 답했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